연결전파사는 평소 알지 못했던 공간을 찾아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해봅니다. 저는 연결전파사의 인터뷰어 정은혁입니다. 오늘의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 중인 박한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데서 변호사로 있는 박한희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성소수자 인권이랑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돼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소수자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성소수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성소수자의 정의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딱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떤 성별로 생각하는지가 우리 사회의 어떤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나 또는 내가 태어난 성별과 같은 성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알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상담하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시기는 한 중학교 때 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교복도 다르게 입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런 옷차림이나 내 신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난 이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한 고등학교 때 무렵에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어디 다른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서울에는 여러 성소수자 인권 단체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위기지원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똥이라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약간 탈가정하거나 했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소수자 친화적인 어떤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는 심리 상담소라든가 정신과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국지 대중시설 이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네,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이제 사실 큰 게 차지하는 게 이제 취업이에요. 직장을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면접 때부터 막히거든요. 면접 때부터 이제 결혼 얘기를 물어본다든가, 애인 얘기를 물어본다든가 할 때, 이제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건 사실 회사 들어가서도 계속 애인 소개시켜줘. 이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이거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또 어떤 트랜스젠더나 또 동성애자 중에도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남성적인 모습이나 여성적인 모습을 갖지 않은 이제 남자인데 이제 좀 더 화장하거나 좀 더 꾸미기 좋아한다거나 여자인데 이제 머리가 짧고 치마를 안 입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많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옷차림을 하냐 지적을 하고 이게 면접에서 탈락 사유가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직장 괴롭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성 정체성이 알려지면 내가 원하지 않게 성 정체성이 알려지는 거를 이제 아우팅이라고 하는데요. 아우팅을 됐을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직을 직접 해고는 안 하더라도 사직하라고 이제 압박을 줘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시설 이용에서는 아무래도 이건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겪는 건데 화장실 이용 같은 게 그래요. 화장실 같은 경우 트랜스젠더가 이제 법적 성별은 남성인데 외관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성별은 여성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디 화장실 가야 되냐? 법적 성별에 따라 남자 화장실 가면 남자들이 여자가 들어왔다고 되게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는 이제 어쨌든 욕을 하거나 조사를 보면 이제 실제로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화장실 이용하다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자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는 법적 성별이 알려지면 또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어서 화장실을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화장실 이용 안 하려고 밖에서는 이제 물도 안 먹고 소풍 가서도 이때 절대 물 안 먹고 그냥 학교에서도 그냥 김밥만 먹다가 그냥 목 맥혀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정도로 이런 화장실 등 이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크죠. 최근에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병사에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군대에서 받는 피해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건 아마 변희수 하사님 사건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육군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이제 복무를 하길 원했는데
이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건 자체는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직업군인, 그러니까 직업군이잖아요. 부사관은 사실 군대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문제는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커미아웃을 하고 그리고 해고당한 거거든요. 변호사는 군대라는 직업에서. 그래서 이런 직장인에서의 차별 해고로서 이제 그런 피해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그 직업군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징병군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다 징병된 징병제여서 이제 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민되는 게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내가 성별정식 여성인 경우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징병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병사를 갔는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날 여성으로 생각하고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남자들만 있는 군대 내에서 사실 그 생활 자체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뭐 다 같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목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군대 내에 갔을 때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 이제 동성애자 남성들도 군대를 가잖아요. 갔는데 지금 이제 우리 법에는 이제 군형법이라고 있어요. 군대 내 형법인데 거기에는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도록 징역형에 처하는 조항이 있어요. 군형법상 추행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동성간의 성관계를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인 것이 알려지고 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뭐 실제로 어떤 성행위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어떤 실제로 처벌이 되는 사례들, 기소돼서 이제 처벌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성소수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사실 이제 성소수자 자기 정체성을 알리는 걸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고, 남한테 이제 강제로 알려지는 걸 아우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우팅은 사실 당했을 때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커밍아웃도 쉽지 않거든요. 내가 성소수자라고, 동성애자라고, 트랜스젠더라고 남한테 알리고 나의 가족이나 친구한테 알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실 약간 자기를 계속 감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추고 뭔가 이쪽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커미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사실 커밍아웃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이제 벽장물 나오다거든요. 벽장물 열고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이제 그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지 못하고 같이 숨어 있는 상태, 또는 이제 약간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를 벽장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벽장 문을 열고 세상에 내가 여기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알리는 이런 행위고, 사실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뭐 최근에 이제 몇 번 나오겠죠. 홍석천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년 됐는데 커밍아웃 한 지가 2000년에 이제 홍석천 씨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는데, 그 커밍아웃 하자마자 하도 모든 프로에서 다 잘렸거든요. 그때 막 뽀뽀뽀 유치원 이런 거 나오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동성애자가 나올 수 있냐 이러면서 거기 다 출연 다 정지되고, 사실상 거의 모든 방송에서 거의 퇴출되고 막 이런 위기까지 있었던 거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 거죠. 성소수자한테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지만 되게 두려움해하는 행위인데, 사실 이거를 그냥 미디어에서 그렇게 그냥 무슨 미나웃, 어밍아웃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성소수자들이 그 쓰고 있는 그 의미를 전혀 그냥 살리지 않은 채 그냥 마치 그냥 알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뭐 무슨 의미나 하면은 그냥 뭘 밝혔다, 뭐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를 그냥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그냥 게으르게 써와서 하는 거고, 이게 언론이 사실 자기가 써야 되는 어떤 용어 무엇인지, 그 용어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의 책임이 무엇이고, 이걸 보는 성소수자들, 시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무례한 단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누구한테 성적으로 끌리거나 아니 끌리지 않거나 이런 거를 성적 지향이라고 해요. 성적으로 누구를 향한다, 지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떤 성별로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는 그 밖에 뭐 다른 성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성별을 어떻게 정체하냐 문제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는 이것도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또 복잡한 게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이,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지의 문제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향하는, 얘가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을, 동성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하고요. 트랜스는 성적 지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그
어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어진 성별이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그 보통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에 있는 그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법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여성을 생각하거나 반대거나 아니면은 법적 성별 상관없이 내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른 성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개는 약간 구분도 되지만 동시에 겹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성애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법적 성별은 남성인데 나를 여성으로 생각해요. 그럼 트랜스젠더 여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적 지향의 상대 여성. 그러면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 여성 동성애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분들은 성전환 수술을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트랜스젠더가 모두 성전환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모 트랜스젠더 중에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기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건강상의 이유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원한다고 했을 때 성전에서 원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비용 문제예요. 사실 수술이 굉장히 고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2, 3천 정도 비용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개인이 내야 돼요. 2천만 원을 다 벌어갖고 해야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비용을 준비하는 것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 이제 꽤 큰 수술이거든요. 어쨌든 전신 마취하고 한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 부담도 크죠. 수술 끝난 뒤에도 약간 합병증의 어떤 우려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이걸 제대로 해주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대 교육에서 이걸 안 가르치거든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의대 교육에서 거의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중에 뭐 성소수자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성전환 수술 이런 것들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선 거의 수술을 못하고 태국을 많이 가거든요. 태국이 이제 그런 게 좀 발달이 돼 있어서. 근데 가는 건 좋긴 한데 태국에서 간다는 거는 만약에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면은 내가 뭐 합병증이 생겨 다시 그 병원 찾아가서 다시 뭔가 재수술 해달라 하고 있는데 태국이면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가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성전환 수술을 한 후에도 한국에 해당 성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겪는 어려움이 있나요? 트랜스젠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성별 정체성에 맞게 이제 성별을 바꾸는 거를 이제 우리가 법적 성별 정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거. 지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법원 기준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술을 했으면 끝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수술 이후에도 다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시하는 조건은 이제 19세 이상일 것, 그러니까 성인일 것, 그리고 성전환 수술 등의 어떤 외부 성기 수술을 했을 것, 그리고 혼인 중이 아닐 것. 왜냐하면 혼인 중에 한 사람이 성별하면 동성혼이 된다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자녀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녀가 근데 미성년이면은 자녀가 충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밖에 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거 되게 모호하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호한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빚이 많거나 전가가 있거나 이러면은 성별 정정을 안 해줘요. 뭐 소위 말하는 빚 떼먹으려고 성별 정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의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는 수술을 다 했음에도 혼인 중이기 때문에 또는 자녀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뭐 빚이 많거나 전가가 있기 때문에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시험없는 축제를 한다는 그 축제를 통해서 여기 성소수자가 있구나. 성소수자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하나의 시민으로서 같이 있구나. 내가 알리는 장이거든요. 축제란 게 그런 거잖아요. 축제란 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드러내고 우리가 여기 있어요. 같이 즐기고. 사실 여기 축제 참가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소수자만 참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소수자 아닌 사람도 되게 많이 참가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시험 축제 연인원이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연인원이라든가 그 하루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한 총 인원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성소수자만 10만 명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들, 지나가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10만 명이 온 거거든요. 정말 다 같이 즐기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성소수자가 있구나. 성소수자 그냥 내가 안 보인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렇게 모여갖고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축제를 하고 있죠.
이름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다들 개념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뭐 외모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별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교육하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어떤 차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으로 이 차별을 해서 안 돼. 그리고 차별을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지금도 차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주민이라고 아예 목욕탕을 못 쓰게 하는 사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사례도 있고 여성이라고 뭐 소위 꾸민 노동을 강요하는 문제들이거나 성소수자라고 아까 말씀 해고를 하거나 뭐 시설 이용하지 못한 이런 차별적인 상황들을 이제 법을 통해서 뭔가 규율을 하고 뭐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가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뭐 호소를 하면 되는 건 내가 뭐 피해 구제를 어디에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규정한 법이 필요한 것이고 차별금지법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뭐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언어,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리고 사회가 평등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모르는 사람들 너무 모르는 거고 아는 사람들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성소지 안다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상 이렇게 계속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영상이 통해서라도 좀 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성소수자가 뭐구나 어떤 거구나라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사람이 누굴 좋아하든 내가 뭐 어떤 성별을 상관하든 똑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건 아닌 것이고 그런 원칙 하에서 어떤 성소수자 같은 어떤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좀 이런 걸 통해서 더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결전파사의 인터뷰어 정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결 전파사의 편집을 맡고 있는 임예희라고 합니다. 저는 연결 전파사 촬영을 맡은 황지현입니다. 네, 저는 이번 촬영 전부터 수업 들으면서부터 뭔가 제가 관조적인 입장을 태도로 약자들을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배우기 위해서 잘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터뷰를 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대본도 쓰면서 좀 관심도 가지게 됐고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 주제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항상 가졌던 편견 또 그리고 그 오해를 완전히 좀 뭐라 해야지 좀 없애서도 좋았고 또 대본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영상도 만들면서 되게 뭐 하나를 할 때 되게 좀 많이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전파 4였습니다. 안녕. 안녕.